정주영하고 나머지 한 친구하고 붕 뜨잖아요.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나와야 되니까. 근데 집에 안 가고 나가서 방황을 했대요. 근데 이 시기에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할아버지 집으로 가게 됐대요. 지지치고 그냥 집으로 와야 되는데 집으로 오긴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당연히 또 작은 할아버지가 또 운명이 정주영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4번째 가출을 합니다. 나도 가출 좀 해봐. 정주영 고 현대 그룹 회장님,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절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 중에 유독 신화적인 일들이 이분한테는 되게 많아요. 혹시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하나 있어요? 물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더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는 이제 부산에 살았으니까 부산에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 6.25 때 아이젠하워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그 영전을 누가 했냐면, 그러니까 영접과 이제 뭐 행사 주체를 누가 했냐면 미국 군인들이었어요. 뭐 군인은 다 어디 가나 다 뭐 마찬가지일 텐데 그 한겨울에 그 야외거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6.25니까 서울에 올 수는 없잖아. 서울은 이제 뭐 격전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부산 주위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럼 부산에 오면 어디를 가겠냐? 유엔묘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겠죠. 근데 한겨울에 이 유엔묘지에 미리 한번 가보니까, 답사를 가보니까 횡한 거야. 왜냐면 한겨울이니까 뭐 풀도 다 죽어 있고 뭐 가뜩이나 뭐 흙밖에 안 보이는 데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줄 기업을 찾습니다. 여기에 잔디를 깔아줘. 지금도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뭐 어딘가에서는 그 비닐하우스에 잔디를 키우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쟁통이니까 그런 데가 없을 거 아니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사항을 정주영이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한겨울이니까 당연히 잔디가 없잖아. 근데 이제 잔디의 특징이 뭐냐면 초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리를 깝니다. 보리가 보통은 한겨울에 뭐 파종을 하거나 아니면 봄까지 파종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확을 언제 하냐면 6월쯤에 해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이제 쌀을 이제 수확을 하니까 그 3개월이 사실은 보릿고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게 파릇파릇하면 되잖아. 얇고. 멀리서 보면 이게 잔디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유명한 일화는 울산의 현대중공업 만들 때 500원짜리 지폐로 영국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은 사건. 그 PF 대출이 뭐냐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건설에서 PF는 유명한데 그냥 아파트 지을 돈도 없고 이 땅도 내 땅이 아니야. 그러면 이 땅 사진 찍어갖고 은행에 가서 내 이 땅에 아파트 지을 건데 돈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처음 받은 돈으로 땅 파고, 그리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은행에 가서 나 이만큼 진도 나갔으니까 이제 올리려면 돈 필요한데 또 돈 주세요. 그래서 3차, 4차까지 받는 게 이제 PF 대출. 말 그대로 신용대출이거든요. 배짱이 있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영국 은행은 그때 당시에 되게 선진국 은행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물론 이제 6.25 전쟁에 참여했으면 알겠지만 별 관심이 없는 동양의 나라인데 당연히 신용대출을 안 해주겠죠. 처음에 안 해주려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희들 배 만드는 기술도 없잖아. 근데 무슨 중공업을 차리냐. 그때 이제 정주영이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죠. 지금 500원짜리 동전인데 80년대만 해도 500원짜리 지폐였잖아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순신? 아니 이순신이 아니라 거북선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순신 거북선? 그렇지. 그 거북선이,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거북선을 만든 나라다. 맞아요. 들어봤네요. 왜냐면 영국에도 유명한 제독이 있거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국에서 유일하게 한 명 알고 있는 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에요. 뭐 팩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약간 신화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일화들이고.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이 90%래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10%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정주영이 처음부터 다 잘 됐을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현대 창업주인 정주영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맨 땅에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핸드폰 사업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 2위를 다투던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현대가 뭐 여러 개 뭐 계열사로 끊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뭐 독보적인 1위였고, 여전히 현대, 기아는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대기업 중에 하나고 그런 기업인데, 사실 정주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정주영은 1915년생이고 11월 25일 날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애매하게 이 통천군이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북 땅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되게 넓잖아요. 강원도가 잘렸잖아. 오른쪽 제일 끝에 가면 고성군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우리나라 강원도 오른쪽 바닷가의 제일 위쪽에 고성군인데 거기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북단이거든요. 강원도 최북단인데 거기 위쪽, 산발선 위쪽, 거기가 이제 통천군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막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이 정봉식인데 약 4,000평 정도의 농가밭을 소유하고 중농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 되는 농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 피골이 상접하도록 뭐 힘든 그런 삶은 아니었고 먹고 살만했다. 먹고 살기가 조금 빠듯한 정도. 왜냐하면 식구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때는 또 많이 났죠. 그렇죠. 그래서 정주영은 어린 시절에 서당이랑 송전소학교,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정도는 다녔다. 그리고 그게 끝이다. 예, 학력이 끝이고. 재밌는 사실은 이 가난이 싫어서 어린 시절에 총 4번의 가출을 합니다. 4번의 가출을 했다라는 것은 몇째였던가요? 첫째입니다.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벌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동생들한테 유학시켜주고 공부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가에 이제 뼈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아무튼 4번의 가출을 하는데 첫 번째 가출은 이 정주영이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일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농사일.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가출을 합니다. 첫 번째 가출이 17살 때였는데, 우리 나이로. 근데 이게 좀 16살에 가출을 했다는 말도 있고, 이제 좀 약간 문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충 한 10대 후반 정도에 첫 가출을 시작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출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한경남도 고원이라는 곳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거의 일제시대 때예요. 일제시대 때. 거기서 이제 철도 공사판의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수소문 끝에 찾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계속 찾아다녀요. 장남이었지만 그때 당시 장손이었으니까. 장남에 대한 그게 또 컸잖아요. 기대치가. 그래서 철도공사 담당자가 안 보내주려고 했나 봐요. 그때는 이제 나이 어린 공사판에 일하는 애들이 되게 많으니까 일을 잘했나 보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장손이라서 사정사정을 해서 아버지가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때만 해도 뭐 약간 아버지의 마음에 순응하고 따라온 건 절대 아니에요. 반항심이 있는데 자의가 아닌 타의로 다시 집에 가게 됐구나. 그래서 두 번째 가출을 감행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가출했다면 두 번째는 뭔가 계획을 하고 가출을 합니다.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 둘이랑 함께 가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친척 집에 머물렀어요. 동네가 다른 동네였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실패한 가출이다. 그 친구 형이 갑자기 찾아왔대요. 다 이제 말이 됐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린 순수한 마음에 친척의 집에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척 또 먹고 살기 빠듯하니까 이 새끼들 갑자기 입이 늘은 거잖아. 그래서 걱정해주는 척 얘들 모르게 이제 연락을 했겠지. 그래서 그 친구의 형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그 친구를 갑자기 데려가 버리니까 정주영하고 나머지 한 친구하고 붕 뜨잖아요. 그렇죠.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나와야 되니까. 근데 집에 안 가고 나가서 방황을 했대요. 방랑을 했대. 근데 이 시기에 사기를 당합니다. 정주영이. 어떤 사기인지는 정확히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할아버지 집으로 가게 됐대요. 사기도 당하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지지치고 그냥 집으로 와야 되는데 집으로 오긴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당연히 또 작은 할아버지가 정주영의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고 그렇게 또 쫑이 납니다. 또 이제 불려 들어갔죠. 잡혀서. 세 번째 가출부터 이제 조금씩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실 세 번째 가출이 되게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정주영이 소를 몰고 방북을 하는 그거랑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어느 날 정주영이 부기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앞으로는 부기를 배워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농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엘빈 터플러가 얘기하는 제1의 물결하고 제2의 물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대한 정주영 씨가 이제 바로 깨어 있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소를 팔았는데 그 돈이 자그만치 70원이었습니다. 소판 돈이? 소판 돈이. 되게 쌌네요. 지금 따지면 한 500만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환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쏙 훔쳐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70원을. 왜 부기학원 배우고 가출해야 됐냐고 생각했냐면 부기학원에서 속성으로 공부하면 6개월만 공부하면 회계원이나 격리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단지가 있었나 봐. 그걸 봤나 봐. 근데 그걸 보고 믿고 이제 서울로 이제 가출을 했는데 그 70원을 훔쳐서 서울에 있는 그 부기 기숙학원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개월 뒤에
아버지가 또 찾아옵니다. 아이고야, 너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아까 제가 전단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고이 접어가지고 뭐 서랍이나 이런 데 넣어놨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본 거야. 지금이야 뭐 전단지가 넘쳐나는 시대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인데 그때만 해도 이 전단지 자체가 되게 귀했겠지. 게다가 고이 접어놨다라 하면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거 보고 아빠가 비리 꽂혔나 봐. 찾다가. 그래서 그 전단지에 다 있었겠지. 위치와 뭐고. 그러고 보면 서울에 있는 전단지가 강원도까지 갔다. 그걸 또 구했다 얘가. 그게 대단하다. 그래서 세 번째 가출을 실패하게 됩니다. 갔다 와서 뒤지고 맞았겠지. 그렇게 이제 집에 와서 다시 농사일을 하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포기하잖아요. 얘도 어느 정도 포기를 했나 봐. 세 번까지 했으니까 이게 내 운명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흉년이 듭니다. 그 운명이 정주영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네 번째 가출을 합니다. 나도 가출이나 해볼까. 편집. 아무튼 이제 가출을 해서 이번에는 서울로 갔는데 사실 서울에도 연고가 없으면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었나 봐요.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인천 부둣가에는 일이 많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면 원조도 많이 오고 뭐 왔다 갔다 뭐. 그래서 인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았어. 그리고 서울로 다시 상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어디로 갔느냐? 복흥상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여기 어디냐면 쌀 도매상인데 거기서 배달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은 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동에 있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문헌에 보면 주로 이제 현대가 만들어 놓은 그 현대 그룹에서 만들어 놓은 책인데 그런 책이나 문헌을 보면 되게 성실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실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성실했냐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매일 제일 일찍 나와서 청소부터 하고 사실 알고 보면 정주영은 나중에 부자가 된 뒤에도 새벽 3시면 항상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과를 새벽 4시에 시작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세 번째 가출했을 때 부기를 2개월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때 배운 지식들로 복식 부기로 장부를 다 깔끔하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리를 했대요. 그렇게 4년을 일을 했는데 주인이 어느 날 야, 니 이 가게 운영해봐라 라고 의뢰를 하고 팝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계속 왔군요.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스토리가 좀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복흥상회가 장사가 잘 됐다고 해요. 그리고 주인한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아들이 남봉꾼이었대. 노름꾼이고. 근데 또 어떤 문헌을 보면 남봉꾼이 아니라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의 주오 대학이라는 곳을 졸업을 했고 그 당시엔 되게 인텔리죠. 그리고 나중에 현대건설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봉꾼이나 뭐 노름꾼이 아니었다라는. 근데 왜 아들이 아니라 정주영한테 이제 살아고 있냐. 아무리 그래도 정주영이 직원으로 일을 잘해도 뭐 잘 되고 있는 가게를 이제 정주영한테 그냥 쉽게 주기는 힘들잖아. 내가 봤을 때 팩트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 쌀 배달 점원으로 일할 때 정주영을 눈여겨본 쌀 가게의 주인이 여주인입니다. 그냥 네가 이 가게 사라 라고 매도를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주인이 당시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정보들이 많은 거잖아. 자, 좀 잠시 후에 얘기할 건데 아무튼 그렇게 경일상회를 만든 때가 정주영 씨가 24살이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때가 티핑 포인트였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때부터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금씩 뭐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를 해보자면 중앙일보 기자 출신의 여주인이었다고 하잖아.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직은 이때가 일제시대예요. 그 일본이 전쟁을 막 일으키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이제 주요 전범국으로 들어가 싸우잖아. 그러니까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그전에는 쌀을 이제 내가 수확해가지고 내가 팔기도 하고 이런 시기였는데 쌀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그래서 쌀 배급제를 시작해요. 그래서 쌀 가게가 당연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여유분이 있어야지 이제 사고 팔고가 되는데.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이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때 기자가 알았을 수도 있다. 여주인이. 아, 미리 치고 빠졌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정주영은 거기서 또 돈을 벌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권리금 없이 다 없어지긴 하지만 돈을 못 번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을 닫고 뭘 했느냐.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아도 서비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그 영어로 ART 서비스, 그러니까 아트 서비스죠. 그걸 이제 일본식 영어로 아도 서비스인데 자동차 수리 공장을 엽니다. 이때 이제 현대자동차였듯이 내가 그냥 이제 재미로 보면 이 당시에 주요 고객들이 누구였냐면 직원이 한 80명 정도 있었거든요. 되게 크게 고객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
윤덕영 씨 아세요?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라 팔아먹은 놈 있잖아요. 이완용이 보이는 나쁜 놈이라면 얘는 뒤에 숨어있는 더 나쁜 놈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청와대 뒤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땅,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그 땅들이 다 얘 소유였거든요. 그런 시절을 갈고 이제 현대그룹이 태동되었다.